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박경숙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는 필기와 실기 모두 90분 안에 시험을 보게 하지만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기와 실기를 나누어서 풀어볼 것이고요. 필기 시험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공적 연금을 축소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한다. 3.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조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거동이 불편해지면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4번이죠.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공적 연금을 축소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데요. 그 이유가 연금 제도가 OECD 국가 중에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노인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면 안 되지요. 국가와 가족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고요.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증진하는 게 맞겠고요. 거동이 불편해진다고 그래서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면 안 되지요. 가급적이면 가정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하는 것이 노인의 원칙에도 들어갑니다. 2번 국민의 질병, 부상,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제도이지요. 자, 문제의 답이 나와 있지요. 국민의 질병,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이죠. 자,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대우한다. 2.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3.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 교육과 문화 서비스는 최소화한다. 5.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유엔이 정한 노인을 위한 원칙이 5가지가 있지요. 자, 첫 번째가 독립에 대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참여, 세 번째가 보호, 네 번째가 자아실현, 다섯 번째가 존엄에 대한 원칙입니다. 자, 경제적 기여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존엄의 원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가능한 한 시설 거주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독립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분리된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참여 원칙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참여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틀리는 것이고, 교육과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독립의 원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1. 노인 공동생활 가정 2. 노인 요양시설 3. 노인 복지주택 4. 방문 요양 5. 취약안 보호 서비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방문 요양이지요. 자, 여러분 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라는 거는 이제 그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지요. 이게 있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생활한대요. 그런 어르신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신체 활동 지원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2.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3.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4.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5.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은 4번이지요. 여러분 이 학대 피해 노인을 돕는 곳이 두 곳이 있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두 곳인데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그런 노인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 심리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쉼터의 역할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6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2.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3.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4. 개인 중심의 생활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5.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2번이지요. 자, 여러분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제자에다가 집가자죠. 집에 있으면서 급여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급여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가장 큰 재가급여의 장점은 이거죠. 평소 생활했던 내가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자, 그런데 1번을 보면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그랬죠. 요거는 재가급여의 단점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죠. 이것도 재가급여의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설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의료인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재가는 이제 방문 요양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방문 요양이 1대1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의료인보다는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재가급여의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은 개인 중심의 생활은 맞습니다. 장점이 맞지만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는 좀 어렵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인보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심의 생활이 좋은 거죠. 가능한 거죠. 그게 장점인 건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85%를 부담한다. 3.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4.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5.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요양 기간 뭐죠?
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래서 재가급여 6가지, 그 다음에 시설급여 2가지, 네, 이런 곳을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하지요. 이런 기관들이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그 비용을 이제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받겠지만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80%를, 그 다음에 재가 같은 경우는 85%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1번은 맞고 시설은 80%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을 하지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가 뭐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8번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회계 관리한다. 3.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80%를 지원한다. 4.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 준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연 2회 지급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재원 조달이나 비용 지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1번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지요. 회계는 통합회계를 하지만 이제 분리해서 이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고지를 하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지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소득층은 보통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냐면 의료적인 혜택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차상위 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40에서 60%를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일 뭐 15%를 이제 재가를 이용해서 15%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6%에서 9%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 기간에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용 가능 한도액 2. 수급자 희망급여 3.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 4. 본인 부담금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이분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유효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 급여의 종류가 뭐냐면 재가급여이냐 아니면 시설급여이냐가 이 인정서에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라고 적혀 있는 분은 시설로 입소를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라고 적히느냐 시설급여라고 적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를 받으신 분이 만약에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등급신청을 변경신청을 급여 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셔서 다시 또 방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 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적히느냐 시설급여로 적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옹호자, 대상자의 복역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관찰자,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4.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5. 말벗과 상담자,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3번이지요.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6가지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옹호자 역할인데요. 이 옹호자라고 하면 편들어준다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거나 소외당하는 대상자를 편들어주는 역할이 옹호자인데 관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찰자의 역할을 적고 있죠. 그래서 연결이 잘못되었죠. 자, 두 번째 관찰자는 관찰해야 되는데 가족에게 알린다라고 하고 있죠. 알린다라는 것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역시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이죠.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동기 유발자의 역할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정보 전달자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했죠. 자, 신뢰관계를 말을 경청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연결되었고요. 말벗과 상담자는 이 위의 것이 설명인데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숙련된 수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못되었네요. 11번 대상자가 가져온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는 권리는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이지요. 자,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집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이제 그 개별화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침해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이제 제공받지 못해서 그걸 침해받는 거지요. 여러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개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별화된 식단 또는 영양급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질 높은 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라든지 비상연락장치, 비상벨 같은 게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같은 경우는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었다든지 입소할 때 어떤 선택하는 것들을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공개를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접근을 아무한테나 뭐 허용을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그 정보통신기기, 뭐 전화기 같은 거를 제한하면 안 된다든지, 뭐 요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2번 치매로 대소변 실금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는 협박을 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 이거는 주로 뭘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학대를 언어 정서적 학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방임은 해줄 것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치료를 안 해준다든지, 뭐 안경이 깨져 있는데 뭐 교체를 안 해준다든지, 뭐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준다든지, 해줄 것을 안 해주는 게 방임이고요. 유기는 뭐 갖다 버린다, 뭐 이런 얘기, 낯선 곳에 버린다, 뭐 연락을 두절한다, 뭐 이런 게 유기이고요. 뭐 신체적 학대는 뭐 신체를 학대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고,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에게서 뭔가를 갈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서 뭔가를 빼앗아서 가져가는 것을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요양 대상자를 돌보느라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1. 자유 관련 권리, 2. 평등 관련 권리, 3. 노동 관련 권리, 4. 교육 관련 권리, 5. 문화 관련 권리. 자, 여러분 어떤 권리를 침해받은 걸까요? 네, 그렇죠. 노동 관련 권리죠. 노동법에는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4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는 30분의 이제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노동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제공받지 못했죠. 침해받았죠. 그래서 노동 관련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14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금의 구성 항목, 2. 표준 서비스의 분류, 3. 직원의 채용 과정, 4. 기관의 직원 수, 5. 개인별 장기 요양 계획서 내용.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죠? 정답은 임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이 몇 시간 근로를 하는 방문 요양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 기관으로부터 이제 사본을 반드시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시간제인지, 전일제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적히게 되는데요. 임금의 구성 항목에는 보면 기본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그리고 연차를 이제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그 연차 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 수당이라고 그래서 식대나 주유비는 제공이 되는지, 또 상여금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임금의 구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 대상자에게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힌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숨긴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가족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성희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단호하게가 답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대처 방법은 항상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가족에게 비밀로 하면 안 되겠죠. 얘기하셔야 되고요. 관리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이 된 경우라도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뭐 지금 성희롱 당하고 있는 사이에 설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잘못하면 또 뭐 다른 문제가 이제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성희롱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달라는 보호자의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욕창 상태를 보니 연고만 발라도 되겠다고 한다. 2. 추가 비용을 주면 해주겠다고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를 소개해 준다고 한다. 4. 개인 업무 대행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 5. 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이제 뭔가 내가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의료용품을 구매해달라 라는 건데 이런 거를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럼 항상 정답은 뭐예요? 보고한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가 정답입니다. 17번 보호자가 귀저귀를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성별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2. 불편하면 기저귀 교환은 가족이 하면 어떠냐고 한다.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다고 한다. 5. 결정이 어려우니 시설장과 상의해 본다고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역시 5번이지요. 뭔가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항상 이렇게 뭐 결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상의해 본다고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8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한 후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4.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5. 결핵균에 감염된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만 착용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좀 볼게요. 이 결핵이 걸린 대상자는 약을 복용하고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까지만 격리하면 돼서 완치 때까지 격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접촉했으면 결핵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언제 받았냐면 접촉하고 2주에서 4주 후에 결핵 검사를 받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한 후에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 복용한다고 뭐 예방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결핵약은 결핵이 걸리게 됐을 때 뭐 복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다고 무조건 내가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면역력이 좋으면 접촉을 했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감염된 이제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 장갑 이런 거를 이제 다 착용해야지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독감이 걸린 대상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2.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기침한다. 3.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한다. 4.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지요. 감염 예방 방법인데요. 독감이 걸린 대상자라고 그래서 뭐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 손으로 가리시면 안 되죠. 만약에 전 가릴 게 없으면 옷으로 가리셔야 하고요.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옴은 이렇게 막 기어다니죠. 네, 그래서 이거 접촉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그냥 동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접촉한 사람은 다 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는 2, 3일간 업무를 중단을 하셔야 되겠죠. 대상자에게 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독감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린 경우는 일주일 정도 서비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처방받은 연고는 매일 아침에 바르라고 한다. 2. 사용한 침구류는 따뜻한 물에 세탁한다. 3.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 4. 오염된 속옷은 미지근한 물로 세탁한다. 5. 요양보호사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도왔으면 동시에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옴은 옴 찐득이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옴습니다. 자, 처방받은 연고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매일이 아니고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바르고요.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더 바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병원을 가보게 되지요. 그래서 2주 만에 약을 바르고 2주 만에 병원을 가는 것이고요. 이 옴은 그 뜨거운 열에 약하지요. 그래서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탁이 이제 어려운 침구다라고 하면 좀 다리미로 열로 이제 달여가지고 옴을 죽인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고요. 미지근한 물 안 되죠. 뜨거운 물로 해야 되겠고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일단은 도왔으면 옮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천식 대상자의 기도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강아지 목욕시키기 2. 복식 호흡 3. 기관지 확장제 투여 4. 가벼운 실내 운동 5. 규칙적인 실내 환기.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천식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 천식은 알러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뭐 강아지 털, 뭐 먼지, 뭐 진드기, 뭐 매연, 뭐 뭐든지 자극이 되는 거는 다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털 때문에 이제 자극이 되어서 기도가 경련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치료 및 예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22번 다음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인한 저산소증, 앉은 자세의 호흡, 식욕상실, 의식혼돈 및 현기증.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고염식이를 섭취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기게 한다. 5. 체력이 중요하므로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심장의 수축력 저하 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심부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심장의 수축력 저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부전 하시면 되고요. 이 심부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앉은 자세의 호흡입니다. 이 앉은 자세의 호흡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은 숨을 앉아서 쉬어야 그나마 조금 괜찮고요. 눕거나 서면 가슴이 답답해서 오래 못 서 있고 잠도 누워서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잠을 주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앉은 자세의 호흡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심부전 대상자한테다가 이제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심부전이 있는 대상자는 부종이 생기니까 제한을 하고요. 매일 체중을 측정해서 얼만큼 부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식사는 부으니까 저염식이를 하셔야 되고요.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안 됩니다. 너무 숨이 차기 때문에 가벼운 걷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탄력 스타킹 이런 거 신기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중요하면 식사량은 소식하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노화로 인한 여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성호르몬 증가 2. 성적 욕구 감소 3. 방광 용적 증가 4. 잔뇨량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4번이죠. 여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성호르몬이 여성 노인이 증가할 리가 없죠. 성적인 욕구도 이거는 이제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성적인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욕구는 여러분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지 마음까지 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욕구는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방광의 용적이 증가할 리가 있나요? 감소하죠. 잔뇨량.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아. 시원하지 않아. 많이 그렇겠죠. 그래서 잔뇨량이 증가합니다. 방광이 제대로 이제 수축을 해서 소변을 쫙 짜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잔뇨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골반 조절 능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게 되지요. 자, 24번 노인 대상자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실내 습도는 25%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6.5도씨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목욕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피부 건조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이제 그 피부를 예방하는 방법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쓰셔야죠. 제습기가 아니라.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실내 온도는 여러분 이제 우리 정상 체온이 36.5도이지 실내 온도를 36.5도라면 너무 덥죠. 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때를 자주 미는 것은 피부를 얇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막을, 피부의 유분기를 또 너무 없애게 되면 건조증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때를 너무 자주 밀면 오히려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바르게 되면 너무 많이 바르게 되고 미끈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기를 마르기 전에 바르게 되면 미끈거리지도 않고 너무 많이 발라지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매일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한다. 3.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본다. 4. 목이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녹내장 있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인데요. 자, 이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외선 같은 거를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낮 시간에 일광욕하고 막 이러시면 눈이 더 필요해서 안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정말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녹내장 대상자는 이런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피해줘야 되는데 윗몸 일으키기, 뭐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게 되면 안압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목이 꽉 조이는 옷도 안압을 올리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고 안압을 조기 발견해서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자, 26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인슐린 분비량 증가, 2. 에스트로겐 분비량 증가, 3.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기초 대사율 감소.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입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죠. 자, 모든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그죠? 많아지지 않고 감소하게 되겠죠.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피부도 윤기를 잃어가고 뭐 살이 찌고 뭐 골다공증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갑상샘 호르몬도 감소하게 되고요. 포도당의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의 분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쨌든 뭐 당뇨병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초대사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심장이 뛰고 혈액이 이제 순환하고 호흡을 하고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인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누가 쓰냐면 근육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쓰는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뭐 드시는 양도 줄여주셔야 맞지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2. 초기에는 장기 기억 저하가 먼저 온다. 3. 초기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4. 중기부터 잃어버린 물건을 남이 훔쳐갔다고 한다. 5. 중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제 교재에 보시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깜빡깜빡하고 연, 월일 이런 거 구분 못하고 물건을 어디다 놓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도둑망상이 있고 뭐 이 정도 이지만 이제 독립적인 생활은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 단기 기억의 저하가 먼저 오고요. 장기 기억 저하는 나중에 점점 이제 심해져 갈 때 오지요. 자, 초기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이건 중기 증상입니다. 초기는 뭐 엉뚱한 대답까지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기 증상이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 건 도둑망상이지요. 여러분 초기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도둑망상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소리를 심하게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말기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변을 만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말기 증상이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3.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음식을 뜨거운 때 간을 맞추면 짜게 되지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식었을 때 간을 맞춰야 되고요. 이제 소금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식초나 후추, 파, 마늘 같은 향신료를 좀 사용하면 소금이나 설탕을 좀 줄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철분의 흡수를 돕는 것은 비타민 C지요, 여러분.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간장이나 된장을 충분히 넣으면 이 간장이나 된장에도 소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매일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하셔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지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29번. 노인 대상자의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오르가즘을 빨리 느끼게 한다. 2. 유방절제술을 한 노인은 성기능이 감소한다. 3. 뇌졸중 대상자는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된다. 4. 자궁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질분비물이 증가하여 성교시 통증이 없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오르가즘을 더디 느끼게 하지요. 지연시키지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유방절제술을 한 것과 성기능은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래서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 대상자는 뭐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궁적출술, 자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빈공마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자궁적출술을 했다고 그래서 성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궁이 없는 것과 그 성생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 질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를 않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질 분비물이 증가할 리가 있나요? 감소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고 X를 잘못 쳤네요. 동그라미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1. 항생제, 2. 수면제, 3. 해열진통제, 4. 혈압 강화제, 5.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해열진통제지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뭐 해열진통제,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요. 자, 31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2. 흡연은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한다. 3.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4. 흡연은 혈중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5. 흡연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이죠. 우리가 왜 자꾸 금연하라고 하나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고요. 뇌혈관 질환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32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는 1. 원래회의, 2. 사례회의, 3. 연구회의, 4. 운영회의, 5. 업무보고회의.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회의예요? 대상자를 위한 회의죠. 여러분 회의 문제는 딱 두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원래 회의와 사례 회의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대상자를 위한 회의는 무조건 사례 회의입니다. 그래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한 회의예요? 대상자를 위한 회의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례 회의. 그래서 회의를 묻는 질문에 대상자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례 회의고요. 여기 첫 시작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하는 회의다. 이렇게 나오면 원래 회의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회의는 원래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묻는 문제인데 처음 시작이 대상자에 이렇게 나오면은 사례 회의인 것이고 요양보호사에 이렇게 나오면 원래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쉽습니다. 33번 시설 대상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한 번 작성하면 초래할 수 없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다.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시설에 입소 전에 작성해야 한다. 5.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시설장과 상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자, 한 번 작성하면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하고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로 누구든지 작성 가능하고요. 시설 입소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할 수도 있고 입소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상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혈액투석 2. 산소공급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인공호흡기.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산소공급이지요. 이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었는데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소까지도 공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항암제나 인공호흡기로 그냥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산소 공급과 인공호흡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코에다가 이렇게 줄 꽂아가지고 산소 공급받는 거 있지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산소 마스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산소 공급은 그냥 간단하게 산소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렴이 걸렸을 때도 우리가 산소 공급을 주로 많이 받고요. 이렇게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가 낮을 때도 그냥 이렇게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아무나 받는 치료 있고요. 일반 병실이나 응급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치료이고 가정에서도 공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호흡기는 벤틸레이터라고 해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흡기와 호기를 계속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를 이제 꽂고 있는 환자들은 이걸 빼게 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를 안 준다 그래서 직접 당장 사망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산소 공급 정도의 그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호흡기를 이제 삽입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 가능합니다. 자, 35번 문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뚜렷해진다. 2. 피부색이 붉어진다. 3. 혈압이 올라간다. 4. 맥박수가 감소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맥박수가 감소하고요.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 의식이 없어지죠. 의식이 흐릿해지고요. 피부색이 파란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요. 동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펜라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빛을 비춰봐도 이렇게 동공이 열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데 동공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다시 닫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모두 이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